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틀 정도 쉬는 동안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 업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세부 지표들 업데이트를 많이 했고, 이렇게 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좀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알록달록하게 해놨는데, 보통 이제 빨간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시카고가 뭐 페인트존 득점이 원래 27등인데 최근엔 17등까지 좀 좋아졌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을 했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고요. 파란색도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 보스턴이 속공 득점이 3등 수준이었는데 26등 수준으로 최근에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크게 좀 하락했다든지 혹은 이제 좀 하위권 지표에 새롭게 진입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이런 세부 지표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첫 경기 디트로이트 대 유타 경기인데, 사실 지금 둘 다 좀 하위권에 머물러 있죠. 10등, 14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디트로이트는 사실 탱킹은 아니에요. 얘네들이 물론 작년에 워낙에 처박았기 때문에 올 시즌이 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건 있는데, 탱킹은 아닙니다. 얘네들 뭐 지금 결장 상황도 스튜어트가 빠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제이든 아이비가 다우풀 나오기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외곽에서의 이런 그 시도 같은 것들은 늘어날 것 같아. 비즐리나 해리스가 조금 더 시간을 받는다면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유타는 아무래도 원정이 가장 신경 쓰입니다. 최근에 유타가 한 5경기 동안 뭐 상대가 클파, 피닉스, 세크, 포틀, 오클라호마, 뭐 센 팀도 있고 약한 팀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 유타 5경기 동안 실점치가 대단합니다. 여기에는 포틀랜드를 99점으로 막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포함을 해도 최근 5경기 평균적으로 130실점이에요. 전반적인 수비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찍히고 있는데, 뭐 디트로이트도 비슷합니다. 디트로이트는 근데 보스턴을 2번 만난다든지 뉴욕, 미러키 이런 일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얘네들도 최근 6경기로는 실점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찍히고는 있어요. 그리고 뭐 유타는 원정에서는 언더오버가 11.3점가량 오바 쪽으로 간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원정에서는 득점이 한 5.3점 많아지고 실점도 거의 한 6점가량 많아진다 이래가지고 11.3점가량 좀 오바로 간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홈에서는 실점이 한 4.8점가량 늘어난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오바를 생각하게 되고, 작년에 얘네들이 맞붙었을 때 물론 연장을 가긴 했는데 그날 이제 302점이 났거든요. 그때 유타의 홈인데 154대 148로 연장에서 유타가 승리를 했다. 네, 그때는 300점을 뚫었었습니다. 연장이었어도. 당연히 연장을 안 갔어도 거의 뭐 280점, 90점 이렇게 찍은 경기였었는데, 일단은 오바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유타가 얘네들이 좀 턴오버도 많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앞선에서의 수비력들, 스틸 수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은 애들이라 딴 팀처럼 막 유타를 턴오버를 많이 유발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 최근에 유타의 페이스가 빨랐다가 약간 안 좋아진 점 이런 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얘네들의 맞대결에 228이면은 저는 꽤나 괜찮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실점이 많은 애들이고 득점도 아주 안 좋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일단은 뭐 오바 쪽으로 볼 것 같고, 사실 승패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조금이라도 나은 팀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유타도 딱히 뭐 큰 결장도 없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보여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디트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올랜도 대 오클라호마 경기. 이거는 일단 올랜도의 홈 성적이 흠집이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올랜도가 뭐 작년까지 해가지고 작년 정규 시즌 막바지라든지 플레이오프까지 홈에서 뭐 되게 잘했었는데, 그런 기록들이 끊겼습니다. 뉴욕한테 패배를 해가지고 17연승이 마무리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올랜도의 홈 성적은 아주 이제 뭐 무결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바그너나 벤케로라는 공격의 축들이 빠졌다 보니까 석스랑 이런 애들로는 공격을 전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했었어요. 더구나 오늘 상대가 오클이다. 오클은 지금 리그에서 최고의 수비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얘네들은 본인들의 턴오버보다도 스틸 수치가 높을 정도로 그 정도로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올랜도는 공격을 전개해줄 선수가 없는데 리그 최고의 전방 수비 자원들을 가진 오클라호마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클이 직전 이제 미러키전에서 그 경기가 이제 뭐 정규 시즌은 아니지만은 컷대의 결승은 정규 시즌 성적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뭐 정규 시즌이 아니었다고 한들 81점에 그쳤단 말이죠, 미러키 상대로. 물론 뭐 미러키가 그렇게까지 막 수비적으로 엄청난 팀은 아닌데, 그날 오클라호마가 전반적으로 고전을 했고 특히 야투 감각이 너무 안 좋았었다, 이런 게 거슬리기는 해요. 작년에는 분명히 공격도 좋았는데 올 시즌에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오클라호마 특히 지금 야투율도 13등, 3점이 19등 이렇게 머무르고 있어가지고 공격이 불을 뿜지는 않다.
그래도 올랜도도 공격이 안 좋게 지키고 있는데 오클은 뭐 공격은 그렇다 치고 수비는 여전하거든요. 리그 최고 수준이다. 이래갖고 올랜도가 오클한테는 좀 앞선에서 고전하지 않겠냐. 플레이가 억제될 가능성들, 오클라마의 앞선 수비에 좀 본인들의 플레이를 펼쳐나가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오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너무 안 터진 거였었고 그래도 좀 평균 정도만 해준다면은 어느 정도는 오클라마가 앞서갈 만하지 않나 보이고요. 209.5라는 낮은 기준점에도 저는 이거는 올랜도의 득점 이런 수치들이 100점을 못 뚫을 가능성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언더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워싱턴 대 샬럿 경기. 동부의 약체들끼리 만나는 경기예요. 15등이랑 13등 대결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쌓아둔 거에 차이는 있습니다. 워싱턴은 3승밖에 못했고 샬럿도 뭐 7승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워싱턴 지금 탱킹 팀이죠. 얘네들은 지금 리그에서도 독보적인 그런 탱킹 팀인데 샬럿은 원래 얘네들의 구단 기조가 탱킹을 하는 팀이 아니에요. 중간에 뭐 라멜로가 결장한다든지 브리지스도 빠지고 부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크 윌리엄스가 돌아와가지고 닉 리차즈나 뭐 디아바테랑 좀 이렇게 출전 시간을 분담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냥 어디까지나 최근에 워싱턴은 뭐 16연패도 달렸었고 최근 20경기 동안 1승 19패 샬럿은 얘네들도 최근에 11경기 동안 1승 10패 이런 팀들 간의 맞대결인데 지금 뭐 워싱턴은 이제 팀에 있는 자원들 중에 발렌슈나사라든지 브록던 쿠즈마까지 딴 팀으로 아마 트레이드로 팔아 넘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확실하게 탱킹을 하겠다. 이런 수치들이 보이고 그 전까지는 워싱턴이 얘네들이 템포가 꽤 빠른 팀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도 빠르고 서로 간에 뭐 이런 시도도 많고 상대한테도 많이 내준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싱턴이 스피드가 조금 떨어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속공 같은 것들도 많이 하락을 했고 본인들의 야투 시도도 많이 하락을 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워싱턴이 좀 무너져 있다는 뜻이에요. 좀 플레이적으로는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냥 이거는 단적으로 샬럿이 전체적인 기조상으로 좀 더 나은 팀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3.5 정도여도 샬럿 사이드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226.5점 이게 생각보다 샬럿이 라멜로가 돌아왔다고 해도 직전 경기에도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었고 최근에 5경기 여기에는 뭐 시카고도 만나고 인디애나 클리블랜드 이런 애들도 만났는데 샬럿이 너무 득점을 못하긴 했거든요. 그 중에 4경기가 라멜로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샬럿이 얘네들이 3점에 많이 기대는데도 3점이 너무 안 터지고 전반적인 득점이 많이 적었었어요. 그래도 워싱턴이 좋은 팀도 아니고 그래도 저는 라멜로가 돌아왔다면은 이렇게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이라면은 저는 조금 더 좋은 이런 외곽 찬스를 뽑아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226.5면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스턴 대 시카고 경기. 이 경기 기준점이 243.5예요. 엄청 높습니다. 둘 다 3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 보스턴은 지금 리그에서 3점 시도가 51.1회 가장 높은 팀이고 2등이 시카고입니다. 43.7회. 둘 다 차이가 좀 있지만은 시카고도 보스턴 못지않게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런 팀이죠. 여전히 시카고는 시즌 내내 아직까지도 지금 리그 페이스 전체 1등입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야투 시도를 95회를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보다도 속공 득점 같은 거 높아지고 원래 3점에만 의존을 했는데 요즘에는 페인트존 득점 빈도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어요. 한마디로 시카고는 얘네들 일단은 경기 템포가 상당히 빠른데 뭐 이렇게 트랜지션을 했을 때 상대팀의 인사이드에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보인다. 그거는 빠르게 그냥 공격을 전개를 하거든요. 뭐 성공 여하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좀 빠른 템포로 좀 많이 주고받으려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보스턴은 요즘에는 속공 같은 게 좀 없어지긴 했어요. 얘네들도 하프코트 오펜스를 선호한다든지 최대한 3점을 던지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3점의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시카고가 오히려 좋게 찍히는 이런 모습들도 있긴 합니다. 그만큼 보스턴이 3점에 많이 기대는데 생각보다 성공률이 좋지는 않아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얘네는 뭐 수비적으로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좋게 지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기는 슛감에 많이 좀 갈리긴 합니다. 지난번에는 얘네 둘이 맞붙었을 때 그때 이제 경기가 267점이 났거든요. 엄청 많이 났어. 보스턴이 시카고 원정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보스턴이 마해나진 못한 경기였었거든요. 최근에 보스턴이 얘네들이 마행 성공률이 15번 중에 3번밖에 안 됩니다. 여기 적어놨는데 보스턴이 최근에 15경기 중에서 승리 자체는 많이 했어요. 12승 3패 많이 이겼는데 그 12번의 승리 중에 마해는 3번밖에 안 됐다. 딱 이제 브루클린, 클리퍼스, 마이애미 이런 팀들 상대로만 했고 전부 다 경기력 면에서 확실하게 상대를 찍어 눌렀던 그런 경기인데 그런 경기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보스턴이 3점이 많이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카고는 상대팀에 대한 3점 수비 자체는 잘 되고 있는 편에 있거든요.
저는 이 경기 역시 보스턴의 이런 핸디 가능성보다는 그냥 시카고의 플랜을 보는 게 조금 더 옳은 선택일 것 같다. 언더오버는 아무래도 양 팀의 슛감에 많이 달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얘네가 맞붙었을 때는 보스턴은 54개 중에 23개를 넣었었고 시카고는 51개 중에 20개를 넣었거든요. 둘 다 거의 뭐 3점이 40%에 육박을 했다. 그런 경기였었는데 과연 오늘은 그만큼 터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템포상으로는. 그리고 토론토 대 브루클린 경기도 있는데요. 자, 지금 토론토는 내일은 뭐 반즈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 가능성은 내일 조금 더 재보도록 하고 반즈가 일단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토론토는 원래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휴스턴 제치고 1등이었는데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최고의 속공팀이었는데 이것도 조금 떨어졌어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틀을 갖춘 상태에서 공격을 한다. 대부분이 이제 그 반즈가 복귀하고 난 뒤에 변화가 생긴 것들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얘네들 토론토가 홈에서는 특히 바렛같이 원정 대비해서 가장 득점이 많이 오르는 선수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러긴 한데요. 사실 토론토 요즘에 경기적으로는 뭐 크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5경기 동안 5연패를 하고 있기도 하고 좋은 모습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브루클린은 그 슈로더가 빠졌다. 앞으로 브루클린은 애들 많이 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캠 존슨이나 DFS 이런 애들은 무조건 팔 것 같고 한마디로 탱킹을 할 거예요. 얘네들은 그 전까지는 구단의 기조 자체는 탱킹이었어도 선수들이나 감독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벌어놨었는데 좀 계속해서 핵심급 자원들을 빠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원하는 드래프트 픽이 4장이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탱킹을 해야 된다. 이런 기조로 가게 될 거고 벌써부터 바로 직전 클리블랜드전에서 그 경기 때 뭐 거의 30점 차로 졌는데 슈로더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공격이 안 됩니다. 시몬스를 이제 그 주전으로 올려가지고 조금 더 주전 구간에서는 시몬스를 활용해서 이 볼 간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시몬스가 빠지는 벤치 구간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키언 존슨이라든지 뭐 쉐이크 밀튼 이런 애들이 막 주력으로 벤치 구간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브루클린에게 남은 거는 허스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뭐 그런 싸움이라면 사실 토론토한테 브루클린이 못 비빌 것도 없기는 한데 내일은 또 이제 토론토가 그 퍼들이 빠지죠. 올 시즌에 퍼들이 굉장히 훌륭한 성적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슈로더도 빠지고 이게 거슬리고요. 토론토는 이런 허술한 브루클린을 공략하기에는 얘네들도 결장이 많다. 퍼들이나 반즈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토론토가 홈발 같은 것도 받는 팀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 좀 높이 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언더사이드 그리고 토론토 사이드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휴스턴 대 뉴올리언스 경기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뉴올리언스가 애들이 많이 빠졌다고 한들 핸디값이 좀 크기는 해. 10.5나 받았거든요 또. 물론 지금 뉴올리언스가 막 머레이나 맥컬럼이 복귀하고 꽤나 잘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잉그램이 빠지니까 얘네들이 또 되게 못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좀 거슬리죠. 그나마 요즘엔 이제 머레이도 돌아오고 하니까 가드진 쪽에 주전들을 쓰면서 그 전보다는 페이스도 빨라지고 뭐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많이 잡아가지고 허슬로 메꾸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휴스턴도 최근에는 뭐 이거 5경기 동안 득점 수치가 공격 수치가 거의 뭐 바닥입니다. 평균 득점 뽑은 거라든지 야투 성공률, 3점 성공률. 원래 휴스턴이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을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야투가 너무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빛을 못 발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도 수비는 괜찮았다. 이런 게 보이기는 해요. 휴스턴은 여전히 좀 언더 기조가 많이 보인다.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최근에 5경기 동안 상대들이 워낙에 좀 힘들긴 했었어. 뭐 세크, 골스, 클파, 골스, 오클 이렇게 만났는데 그 중에 3경기가 93, 91, 96점이었었거든요. 골스랑 만나서는 2번 다 90점대의 득점에 머물렀고 오클한테는 96점으로 그야말로 밀봉을 당했다. 이런 날이었었는데 사실 뭐 뉴올의 머레이 같은 애들이 좋은 수비수기는 한데요. 글쎄 그렇다고 휴스턴을 완전 밀봉할 만큼 팀 전반적인 수비가 좋냐 그것까지는 좀 애매한 상태거든요. 되게 애매한 경기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10.5라는 기준점 요즘에 휴스턴이 너무 어려운 상대들을 만났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나 많이 빠진 애들한테는 홈에서 휴스턴도 얘네들도 홈에서는 득점이 거의 한 5점 수비도 한 4점가량 좋아지는 팀이어서 거의 한 9점가량 플러스 되는 면모가 있거든요. 또 이제 뉴올리언스는 원정 1승 13패 리그 최악의 원정팀이고 원정 가면 득점이 10점 빠진다 실점도 한 4점가량 많아진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홈이랑 원정 편차도 그렇고 휴스턴을 좋게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휴스턴이 과연 10.5라는 이런 큰 기준점을 만족을 하려면은 초장에 그냥 박살을 내야 되는데 요즘에 휴스턴 공격으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되게 애매한 경기 같아.
일단은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바를 보는 거는 그래도 휴스턴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해주겠지. 막연한 믿음이 좀 있습니다. 휴스턴이 잘해줄 거라고 한다면 저는 좀 핸디도 마헨 쪽으로 보기는 하는데 되게 애매한 경기예요. 그냥 나아지겠거니 이러고 바라보는 건데 별 큰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뭐 말했다시피 휴스턴은 요즘에 너무 어려운 상대들을 만났고 대부분이 원정 경기였다. 5경기 중에 홈이 한 경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에서 저는 휴스턴을 보는 건데 이건 믿음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사망 대 애틀랜타 경기. 이 경기도 어렵습니다. 요즘에 저는 애틀랜타가 올 시즌에 트레이 형이 가장 이제 USG 퍼센트 이용률 이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은 시점이고 다니엘스, 제이런 존슨, 디안드레 헌터 이런 애들의 USG 퍼센트가 역사상 가장 높다. 한마디로 트레이 형 중심에서 이런 윙자원들 쪽으로 무게추가 많이 옮겨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 또 원정이잖아요. 애틀랜타가 얘네들이 원정에서는 득점이 4.4점이 빠지고 실점도 4.8점이 감소를 한다. 이래가지고 언더오버 상으로는 9.2점이나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언더 쪽으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분명히 애틀랜타는 원래 오바팀의 색깔이 짙은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원정에서는 언더로 가는 게 보인다고는 해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웬베냐마가 그전에는 몇 경기 빠졌었는데 최근에 3경기는 전부 다 뛰었습니다. 그전에 빠졌던 세크라멘토전, 시카고전에서는 139실점, 140실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실점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116점, 116점, 106점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해. 그래서 웬베냐마 같이 이렇게 상대방의 인사이드 공략을 억제해준 선수가 있는데 애틀랜타가 최근에는 3점 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최근 2경기 동안 뉴욕이나 미러키를 상대로는 31회, 24회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미러키전에서는 24개 중에 10개나 꼽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애틀랜타가 3점을 줄이고 인사이드 시도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 경기를 대부분 이제 미러키전을 빼면 남은 경기들은 전부 다 경기당 100번 이상의 야투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3점 시도가 적었다는 거고 성공률도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는다 이런 내용이어서 내일 샌안토니오 상대로는 애틀랜타가 조금 더 인사이드 시도를 많이 할 것 같아. 어거지로 상대가 좀 그렇게 유도를 한다면은 애틀랜타가 외곽보다는 인사이드 시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웬메냐만한 수비수가 버티고 있다. 림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고 있으면은 저는 애틀랜타가 이런 상성면에서는 좀 안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제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게 보이기는 해. 여기에 있는 지표는 샌안토니오는 웬메냐가 빠진 시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일단 이거 핸디는 많이 애매하고 승패는 많이 애매하고 그냥 언더를 막연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상성을 통해 가지고 글쎄 그러려면은 웬메냐가 많이 막아주고 애틀랜타도 분명히 얘네들도 많은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뭐 애틀랜타가 원정에서는 언더 쪽으로 9점이 간다든지 샌안토니오 웬메냐가 복귀하고 난 이후에는 요즘에 실점 자체가 많이 적었었다. 그런 것들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그냥 언더 쪽으로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같아요 이것도. 자 다음 경기 멤피스 대 골스 경기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요즘에 멤피스는 사실 큰 문제는 많이 없었어요. 저는 맨날 얘네들 뭐 자잭주가 흔들리든 모란트가 흔들리든 벤치 자원들이 너무 잘해준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레이커스전에서는 그냥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꼬였었거든요. 모란트도 안돼, 베인도 안돼, 벤치에서 뭐 알다마 같은 애들도 못해 이래가지고 멤피스가 그야말로 그냥 꼬일 만큼 꼬인 경기였었는데 내일 경기는 멤피스가 얼마나 회복을 했냐. 지금도 모란트가 퀘셔너블이고 스마트도 못 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매일 멤피스가 저는 그동안 계속 믿어왔었는데 뭐 선수 교환도 그렇고 얼마나 좀 회복했을지 그런 것들을 재봐야 될 것 같고요. 골스는 이제 슈로더를 영입을 했잖아요. 직전 경기까지는 얘가 뭐 등록이 안 됐는지 사무국에서 승리는 안 했는지 못 뛰었는데 이 경기부터는 출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골스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수비는 잘 돼요. 맨날 수비는 잘 됐는데 공격이 문제였다. 근데 이거를 회복해준 선수가 슈로더. 알맞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울리는 영입 같은데 보니까 요즘에 이제 멤피스는 새롭게 제가 업데이트를 했을 때는 그 전에부터 이제 페이스는 원래 빨랐지만은 새롭게 야투 시도라든지 자유투 시도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상대팀한테도 공격 시도 자체가 멤피스를 상대하는 팀은 야투 시도가 리그에서 3번째로 높아요. 한마디로 멤피스는 페이스도 빨라졌고 상대랑 많이 주고받는다. 그러면서도 격차를 벌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멤피스가 최근에 성적도 좋고 오버게임도 많았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저는 골스가 뭐 물론 수비를 많이 신경 쓰는 팀이고 그러기는 한데 멤피스 같은 팀이랑은 많이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얘네들 뭐 저번에 이제 그 댈러스랑 했을 때 물론 3점이 서로 간에 엄청 터지고 그런 경기였었지만은 상대가 빨리 달리면 빨리 주고받거든요. 골스도 원래 본인들의 기존은 언더팀의 모양에 가깝지만은 최근에는 많은 득점도 나오고 있다는 점들 그런 것들 감안을 하면은 저는 뭐 오바 같은 것도 볼만할 것 같아요.
최근에 5경기 동안 뭐 105점, 2점에 그쳤다 이런 게 있지만은 최근 5경기 동안 상대가 휴스턴, 미네소타, 휴스턴 이렇게 만났거든요. 다 이제 훌륭한 수비 팀들이죠. 그래서 그 이제 4경기 사이에 99점, 90점, 114점, 90점 이렇게밖에 못 내서 좀 수치가 많이 안 좋게 찍히는 거고, 저는 멤피스랑 상대를 한다면은 그래도 오바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 사실 이거는 골스의 슈로더가 얼마나 좀 맞는 조각일 거냐, 멤피스가 얼마나 회복을 했냐, 그것 때문에 사실 멤피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망설여지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 뭐 홈으로 오면은 실점도 7점가량 줄어들고 홈에서 12승 3패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멤피스가 3.5 정도면 조금 더 알맞는 선택이 아닌가. 좀 흔들리고 있다고는 해도 그래도 이렇게 공수양면에서 밸런스가 늘 좋은 팀이에요, 멤피스는. 다음 댈러스 대 클파 경기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댈러스는 내일 문제가 생긴 거, 돈치치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웃으로 나와야 있는데, 지금 또 어빙도 퀘스천어블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과연 댈러스가 두 가드 자원들 돈치치와 어빙이 뛸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아. 저는 일단은 돈치치는 못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있는 지표상으로 댈러스가 최근 6경기 동안 각종 공격 지표가 전부 아주 좋게 찍힌다. 대신에 수비는 좀 안 된다. 한마디로 이런 모양새는 돈치치가 게임을 뛰었을 때 나오거든요. 돈치치가 이제 빠져있던 시간 동안 어빙이 주전으로 뛰고 그라임스 같은 애들이나 뭐 나지마샬 이런 애들 뭐 2번 3번으로 쓰고 이랬을 때는 댈러스가 꽤나 잘 돌아갔었어요. 그 시기에는 수비도 잘 되고 공격도 충분히 해주고 이랬었는데, 돈치치가 복귀하고 나서 공격은 그야말로 리그 1위급을 찍었다. 근데 그만큼 수비도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댈러스에 돈치치가 있는 게 플러스가 되는 게 맞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돈치치랑 어빙이 내일은 일단 돈치치는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어빙이 뛸 때와 안 뛸 때 이거를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일 어빙은 뛰고 돈치치는 없다, 그런 경우에는 뭐 3.21 정도로 그래도 플러스로는 갑니다. 댈러스가 올 시즌에 워낙에 쌓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돈치치가 빠져도 플러스로는 가요. 근데 만약에 내일 어빙까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때도 뭐 플러스이긴 한데, 특히 이제 득점이나 이 수비 생산성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내일 만약에 어빙까지 못 뛴다, 그러면은 언더가 조금 더 생각이 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둘 다 뛸 경우에는 댈러스가 거의 한 235점 정도 이렇게 찍히거든요. 근데 둘 다 빠지는 경우에는 211점, 거의 뭐 한 20점 가량 언더로 가는 셈이에요. 돈치치랑 어빙이 없게 되면은. 이래서 물론 내일 좀 어빙이 이제 뛸 수 있을지, 돈치치가 확실히 빠지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대가 또 클리퍼스잖아요. 얘네들이 작년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나고 뭐 그랬었는데, 클리퍼스는 지금 요즘에 살짝 흔들리고 있다지만은 굉장히 좋은 수비팀이거든요. 템포도 느린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언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좀 돈치치가 없는 경우에 오히려 조금 더 오바로 갔다, 이런 게 보이긴 한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큰 신경은 안 쓰고 내일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언더 정도만 좀 더 보겠습니다. 핸디는 이것도 내일 뭐 어빙이 과연 뛸 수 있는지, 돈치치가 확실히 빠지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내일 조금 더 살펴볼 만한 경기로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피닉스 대 인디애나 경기 한번 볼게요. 사실 이것도 너무 이제 좀 슛감에 좀 갈리는 경우가 많아. 특히 인디애나가 그렇거든요. 인디애나 얘네들이 올 시즌에 참 각이 까다로운 애들이에요. 믿어주면은 존나 못하고 안 믿어주면은 가끔 발목 잡고 이런 팀인데, 뭐 여전히 얘네들의 이제 리머텍은 훌륭합니다. 48.9%로 얘네들의 기조 자체는 맞아. 할리버튼이 조금 더 인사이드로 침투하는 애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리머텍에 대한 이런 성공률은 좋은데, 작년보다 확실히 공격 지표들이 많이 좀 깎아먹은 상태예요. 최근에 7경기만 봐도 야투율은 훌륭한데 그 외의 모습들은 썩 좋지는 못하다. 그냥 공소들 다 애매한 위치에 있고요. 피닉스는 최근 5경기 동안 이제 듀란트가 대부분 경기를 많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좋아진 면모는 있어. 근데 여전히 수비적으로는 좀 정돈되지 못한 모습들, 이것도 듀란트가 복귀한 경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피닉스는 사실 듀란트의 유무에 따라 많이 좀 갈리는 팀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 별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경기고요. 보이는 거는 피닉스가 홈으로 오면은 실점이 7점가량 감소가 됩니다. 원정에 비해서는. 홈에서는 수비가 좋아진다는 뜻이고, 인디애나는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이나 실점이나 모두 감소를 한다고 해요. 득점이 6점 감소, 실점 면에서도 거의 한 실점이 2.6점가량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원정으로 가면 그냥 경기력 자체가 8.6점가량 다운되는 모습이 있다. 그냥 이런 정도에 의존하겠습니다. 저는 뭐 피닉스 사이드로 보도록 하고요. 근데 6.5는 꽤나 큰 기준점이라 빡세기도 해. 그런 것들도 있고, 235.5면은 인디애나 꼬라지를 생각하면은 이게 언더바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피닉스도 사실은 듀란트가 뛸 때는
좀 수비가 강화가 된다든지 그런 지표도 있고, 저는 235.5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언더로 볼게요. 언더로. 그만큼 인디애나를 작년만큼 좋은 공격팀으로 보진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피닉스도 막 엄청 압도하는 화력의 팀도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저 정도 기준점이면 언더로 보도록 하고요. 다음 미네소타 대 뉴욕 경기. 딱 이름만 봤을 때 엄청난 수비팀들의 대결이에요. 근데 미네소타 사실은 수비가 막 작년처럼 리그 1위급은 아니었었고, 뉴욕도 아누노비 영입 이후에는 작년에 엄청난 수비, 독보적인 1위 팀이었었는데 타운스 영입 이후로는 수비도 오락가락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둘 다 수비 지표가 굉장히 좋게 찍히고 있다. 최근 7경기 동안 미네소타가 수비 1등, 뉴욕도 아마 오클이랑 함께 2등, 3등 정도 할 거거든요. 최근에는 뉴욕도 수비가 많이 잡힌 모습들이 있다. 생각보다 미칼 브리지스가 원래 좋은 수비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뉴욕의 팀적으로 잘 융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타운스도 제한적인 이런 수비 역량을 부여를 하면은 잘해주는 친구기도 하고, 요즘엔 뉴욕이 수비가 잘 지키고 있고요. 더구나 공격마저, 원래 뉴욕은 늘 이제 야투 기복이 문제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잘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근데 보이는 거는 이런 뉴욕의 야투율에 비해서는, 좋은 득점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득점이 많지는 않죠. 그만큼 뉴욕은 페이스가 느린 팀에 속한다, 이런 셈이고, 아무래도 이런 지표상으로는 언더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둘 다 아주 좋은 수비팀인데 미네소타 공격 안 지키고 있고 뉴욕도 야투 시도가 적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언더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둘 다 하프코트 원패스를 즐기는 팀들이에요. 트랜지션보다는 좀 정돈된 상태에서 공격을 원한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뭐 얘네들이 서로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타운스는 원래 미네소타 소속이고 랜들도 뉴욕의 왕 출신이죠. 더구나 뭐 디빈첸조 같이 원래는 뉴욕이 이제 브런슨, 하트, 미칼, 여기다가 원래 디빈첸조까지, 옛날에 빌라노바 대학교의 NCAA 우승 스쿼드가 뭉치는 그런 거였는데 디빈첸조가 결국엔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 뭐 스토리도 있고 재밌을 만한 경기인데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뉴욕의 슛 감 같은 게 변수라고 할 수는 있고, 다른 거보다 미네소타가 최근에 7경기 중에 6경기, 그 중에 다른 한 경기가 이제 골스와의 백투백인데, 그거는 뭐 백투백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는 좀 실점이 있었지만은 남은 6경기를 평균적으로 86.8점으로 묶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보인다. 그래서 저는 뭐 미네소타의 수비를 높게 사고 싶습니다. 저는 미네소타 사이드랑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덴버 대 포틀랜드 경기.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규모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상대 전적 먼저 한번 볼게요. 상대 전적 상으로는 맞대결 상으로 덴버가 9대1로 최근 10경기 중에 한 번밖에 지지 않았다, 그런 게 많이 보이네요. 가장 최근에 작년에 3월 23일날 포틀랜드 원정에서도 3점 차로 겨우 이긴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는 또 요키치가 빠진 경기였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렇게 한 15점 차로 대승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내일도 덴버가 원정이긴 하지만은 요키치가 정상적으로 뛸 수 있으면은 그래도 포틀랜드한테는 꽤나 우위를 점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저도 이제 경기를 얘기를 할 때 포틀랜드가 막 도노반 클링건 같은 애들 주전으로 쓰면은 나아질 때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좋아지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수치들이 포틀랜드가 요즘에는 좋게 찍히지가 않는다. 그나마 공격은 그래도 뭐 극심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수비가 특히 안 좋게 찍히더라고요. 포틀랜드가. 포틀랜드 최근 6경기 동안 뭐 상대했던 팀들 보면은 피닉스, 샌안토니오, 레이커스, 유타, 클파, 댈러스, 중간중간에 뭐 유타라든지 샌안토니오 이런 애도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막 일정이 대단히 험난했다. 왜냐면 이때 막 레이커스도 좋은 팀도 아니었었고 막 일정이 대단히 험난한 것도 아닌데 그 기간 동안 수비가 워낙 좋지가 못했다. 이 와중에 덴버 지금 요키치가 정상적으로 뛸 수 있으면은 최고 수준의 공격팀이거든요.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물론 덴버가 그렇게 수비가 좋게 지키진 않는데 이거는 그 포틀랜드의 약점인 수비와 덴버는 그래도 공격은 꾸준하게 잘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덴버가 포틀랜드 원정에서 좀 마행까지 해주는 빈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는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된 건지 8.5 정도면은 덴버가 잘 풀리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뭐 내일도 크리스티안 브라운 같이 제가 맨날 한번 끊기긴 했지만은 브라운의 올 시즌 계속해서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히 해주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면은 어려울만도 하다 이랬었는데, 그래서인지 덴버가 세크 상대로 되게 어렵게 이겼습니다. 물론 이제 포틀랜드보다는 세크가 더 어려운 상대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거는 뭐 덴버 쪽을 좀 들어주고 싶기는 하네요. 언더오버는 포틀랜드가 얼마나 힘을 내줄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 수비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하다, 덴버 꾸준하게 좋은 공격팀이다,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저는 덴버 사이드를 조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오버도 역시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세크라멘토 대 레이커스 경기, 마지막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할게요. 패스.
왜냐면은 원래 이제 세크가 레이커스 상대로 매우 셌었어요. 원래 이제 특히나 앤서니 데이비스가 제가 좀 본인보다 이제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힘에서 안 밀리는 애들한테 약하다고 했었는데 사보니스가 AD의 천적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레이커스가 세크라멘토를 많이 못 이겼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 AD가 그날 대활약을 했습니다. 르브론도 30점 이상 받고 이래가지고 AD 르브론이 터지면서 세크라멘토를 한번 잡았었는데 내일은 일단 르브론이 지금 뛸 수 있을지가 변수고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얼마 전에 좋은 활약을 했지만은 시즌 초반에 좋은 기세에 비해서는 최근 활약도가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거든요. 이 경기는 뭐 사보니스가 퀘셔너블인 것도 있고 수비왕 키거 머레이 이런 애들도 지금 퀘셔너블이라 가지고 라인업상으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그 천적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4.5 정도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도 한번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막 좋은 지표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맨날 말하는 거 세크라멘토가 올 시즌에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3점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것도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몽크를 선발 라인업에 끼우면서 몽크는 잘하고 있는데 그 외의 선수들이 3점이 좀 오락가락한다. 이런 얘기들도 드렸었죠. 얼마 전에 또 덴버전에서도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기도 하고 세크라멘토는 얘네들을 좋게 봐주려고 해도 특히 이제 3점 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락가락한 경우도 많고요. 지금 레이커스도 사실은 되게 안 좋은 흐름에 있다가 멤피스를 잡아내면서 아주 대단한 모습 보였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또 원정이다. 레이커스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크고 해가지고 이 경기는 제가 세크라멘토랑 4대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저는 건드려서 득볼 게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장 변수도 많은 것 같고요.